북한에 장기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은 북미 관계 악화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상회담 앞두고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수석의 발언, 안보 특보의 발언이 나왔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비어의 사망이 이제 문재인 정부 외교 노선의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시각이 나오는데요. 김영조 의원께서는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문재인 특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이제 사실은 청와대 내부의 조율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말하자면 한미 관계에 좀 더 그러니까 돈독한 관계를 원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을 만한 그런 언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재인 그 정부에 있어서도 기존 스탠스에서 큰 차이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문정인 교수는 아마 이 말씀을 미국의 입장과 한미 동맹은 굳건히 하는 걸 기본으로 하되 말하자면 표현은 사드 흔들린다고 해서 동맹이 깨지냐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한편으로 그 정도로 우리가 간단한 동맹 관계가 아니다. 굳건한 동맹 관계다는 얘기를 했고 물론 거기에는 너무 사드를 너무 작은 문제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과 한국은 또 지정학적 관점에서 좀 다를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을 동반자로 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강국 속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국의 입지도 좀 미국은 이해해 주기라 본다. 이런 스탠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이 하나의 논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애둘러서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끄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것과 무관하게 사실은 오늘 아침 새벽에 원비어 군이 사실은 22살의 젊은 나이에 코마 상태로 사실은 북한에서 이렇게 송환된 지 6일 만에 이렇게 안타까운 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 국민 전체 말하면 백악관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에서 대북에 대한 어떤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동안에 보면은 우리 정부가 그래도 어떤 그 대북 기조에 있어서 압박과 대화를 같이 하겠다는 입장에 있어서 대화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지는 분명히 좁혀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게 이제 악재라고 보는 시각들이 적지 않아서요. 아무튼 청와대 입장으로는 여러모로 좀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우려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원래 앞두고 원래는 분위기를 좀 좋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뒤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외교에서는 두 지도자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제어하는 그런 자리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북핵 문제라든가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확실하게 밝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인데 그 전에 지금 악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한미 간의 이런 긴장 요소가 이렇게 이렇게 긴장 요소가 많이 발생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옛날에 노무현 정부에 제가 출입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도 노무현 정부 때는 약간의 긴장이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일단 긴장 요소가 발생한 게 일단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서로의 어떤 입장 차이 그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문정인 이제 특보가 이 발언한 거 예를 들어서 한 발언이 하면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 자산과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이런 발언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는 이런 발언이고요. 또 하나 이제 원비어가 이제 소위 코마 상태에서 송환이 됐는데 엿새 만에 이제 사망을 하는 바람에 미국 내에서는 이게 김정은 정권이 결국에 살해한 거다, 학대해서 살해한 거다 이런 여론이 일면서 북한에 대한 이러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 북한하고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 미국도 북한과 대화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은 이렇게 분위기가 현재 열흘 앞두고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를 분위기를 또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미국 언론하고 예. 네. 오늘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CBS와의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예. 또 원비어의 그 가족들이라든가 조전을 보내가지고 북한의 그 인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럽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네. 분위기 전환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비어의 가족에게 조전도 보내고 조금 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원비어의 사망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예.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좀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두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주로 이제 제재 중심의 이런 대북 전략을 많이를 구사했잖아요. 예. 뭐 그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대화 제재를 다 내세웠습니다. 사실상 국제 제재와 함께 이렇게 하면서 제재를 굉장히 주도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대화 제재를 병행한다 그러면서 대화에 약간 더 무게를 두는 네. 그러면서 최근에 한 발언이 뭐냐 하면 6.15 정상회담 기념식에 가가지고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현재 이제 원비어 사망이라든가 이런 예.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문정인 특보가 또 발언을 그렇게 해놓은 상황이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강하게 북한하고 대화의 창도 열어놨지만 또 이렇게 그거를 강하게 경고하고 또 그거를 비판하는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예.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우선 북한이 한 뒤에 해야만이 또 이 북한에 대한 대화 제재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예. 잘 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앞두고 정지 작업으로 했다고 보입니다. 네, 예. 지금 발언의 파장이 상당한 문정인 특보가 내일 귀국하게 되는데요. 지금 뭐 만만치 않은 그런 여론 속에서 내일 귀국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밝힐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사실은 선우가 바뀐 부분도 있죠. 예. 뭐 시기적으로 예민한 시간에 말하자면 미국의 전략 자산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네. 부분이 여러 가지 위험스럽게 보이는 예.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자면 문정인 특보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예. 한반도의 사건은 물론 한미 관계를 기본 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이제 그분의 어떤 연설 속에서 보이면 말하자면 한미 작전이 끝났는데도 동해상이나 서해상에 미군의 어떤 핵 잠수함이나 구축함이 떠 있을 경우에 중국이 보는 입장, 서해안에 예. 또 동해안에 떠 있을 때 러시아이 보는 입장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특성에 대한 얘기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일정 정도는 사실은 한국의 이런 독특한 입장에 대해서 이해해달라는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되고 예. 실제로 그 문정인 교수의 입장과 전혀 한국 정부는 다른 스탠스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유엔 인권 결의안 같은 데 대해서 우리가 찬성할 것이다. 예. 입장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굳이 그것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긴장도를 높인다는 면에서는 결코 좋은 부분이 아닐 수 있지만 결국 한국 자체가 갖고 있는 독특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부의 언론에서도 일정한 그런 이해해야 된다라는 기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예. 그런 면에서 설명이 있을 거라고 뭐 보여집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일 귀국해서 뭐 해명이라든지 뭐 사과의 메시지 이런 비슷한 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게 귀국하면서 이제 예. 미국에서도 이미 했습니다마는 그 스탠스로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진화를 하면서 이 발언은 일단 해서 발언은 저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전략 전술적으로 했다고 보입니다. 왜 예. 그러냐면 문재인 이 새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뭔가 똑같은 미국과 이제 따라가는 똑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의 절차적 어떤 정당성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북한과에서도 대화에 약간의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운동장을 좀 넓히려는 차원에서 좀 그래서 이 좀 자유분방한 이 정식 외교안보라의 개선상에 있지 않고 특보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가 그 말을 하고 예. 정부가 좀 그걸 수습하면서 좀 약간 온건한 발언을 하면서 이런 걸 한 전략을 나름대로 생각했을 수는 있는데 예. 어떻든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미국을 자극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도 해명하고 문정인 특보도 해명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할 겁니다. 이거는 내가 특보로서 한 발언이라기보다는 내 개인의 학자적인 입장에서 한 거다.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하고 나는 또 예. 미국에서 그랬는데 내가 월급을 받는 특보가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자유분방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 네.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또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협상이라는 건 역시 주고받는 게 아니냐. 양자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 소신에는 이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약간의 자기 개인 견해라고 하면서도 이거를 소신은 또 크게 변하지 않는 예. 이런 입장을 취할 거로 보입니다. 예. 저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아니면 또 새로운 답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또 저희가 주목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로 가보죠. 국회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좀 보여드렸는데 운영위원회가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습니다. 이 장면 다시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미 동맹의 신뢰는 금이 가고 국민들은 안보 불안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발언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발언했기 때문에 누가 이사실에게 발언을 했어요? 어디다 딱 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이거? 자 조용히 늦게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늦게 와 발언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오늘 이 회의 자체의 성립이 부당하다. 앞으로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퇴장하겠습니다. 네, 저런 장면은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막말이 나오고 고성이 나오고 일단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사실은 이제 뭐 민주당이 사실은 운영위원장을 갖지 못한 한계가 이제 저기서 드러나는 부분이고 예. 또 절차적으로 보면 사실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국회 운영에 관해서 논의하라는 장이 말하자면 운영위원회인데 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한쪽의 야당의 그 입장만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 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그 따질 만하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실제적으로 뭡니까 인사에 관한 데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인사수석이나 말하자면 민정수석이 인사를 철저하게 못한 건 비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보면 검증하지 잘 못한 것은 국회에서 훨씬 더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 가고 예. 또 그 책임을 대통령과 청와대에 짐으로써 여론조사에 반영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으로 흘러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 그것이 너무 정치적 어떤 과거 패러다임이라 할까요? 완전 독재 시대의 어떤 뭐 쟁론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말하자면 청와대가 원인 제공을 한 부분도 있어요. 청문회를 말하자면 참고용이다 이렇게 좀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예. 좀 더 이렇게 과잉 뭐랄까 더 분노가 예. 차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여소야대인 국면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예. 운영위원회 또 앞으로 왜냐하면 인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추경이라든지 개혁입법이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뭐 물론 따질 건 따지더라도 조금 더 면밀한 최소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여지를 가지고 국회를 예. 운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 출석해라. 조현옥 인사수석 출석해라. 그리고 비서진을 관장하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아까 뭐 지금 장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 발언을 듣고 민주당 측의 이제 박홍근 의원이 아니 지금 현재 인사검증 철저히 하라고 하면서 지금 나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앞뒤가 안 맞는다 뭐 이런 주장도 펼치는 거 보니까 아무튼 팽팽하게 이 조국 수석의 출석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예. 국회에서의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저 화면을 보면서 예. 제가 뭐 25년 전에 정치부 기자를 한 것 같은데 예. 그때부터 이 때만 되면 중간중간 저렇게 자꾸 싸우고 고성을 지르고 막말이 나오고 이런 모습을 자꾸 볼 때마다 네. 변하지 않는 모습, 저 일관성 있는 저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참 보면은 이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협치를 강조하고 야당도 예. 처음에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지켜서 뭐 그거에 대해서 협치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협치를 할 것처럼 하더니만 예. 지금 완전히 협치는 깨지고 지금은 오히려 강경 대치 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좀 안타깝고 일단 그 기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기싸움이 결국에는 인사 문제 검증에 책임을 진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라 국회 출석해라 예. 이걸 놓고 뭐 다른 사람도 출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사수석과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도 출석하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예.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라인데 네. 그거는 이제 서로의 기싸움의 하나의 중요한 그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당이 주장할 수는 있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인사 검증에 부실한 것들이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부실한 예.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출석하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국회라는 게 이제 여야가 지금 합의해서 운영하는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야당이 의석이 합치면 3야당이 합치면 과반 의석이 넘기 때문에 예. 3야당이 합치면 과반 인사 결정으로서 나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당과 야당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면 출석할 가능성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일종의 정치 공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또 여당 입장에서는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시험 한번 잘못 봤다고 바로 나오라 그러면 되느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이 검증이 보통 민정수석이 인사 문제로 출석한 적은 사실 없어요. 과거에. 예. 그리고 이 문정수석이 출석한 사례도 5번 정도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는데 만약에 인사 문제 검증이 부실이 이번에 뭐 몇 차례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예. 것들이 진짜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예. 그러면은 야당이 진짜 주장하고 또 여당도 야 이거 뭐가 문제 있다 해서 여당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예. 충분히 부를 수도 있고 또 그러면은 저도 조국 수석도 나올 거로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디선가 봤던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 나와라 이렇게 국회 출석 공방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공수가 바뀐 채 재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런 국회 문제와 이 사실 또 뭐 국회 문제 외에도 다른 정치 문제들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네. 정반대로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지금 이런 민정수석 문제만 해도 항상 야당은 민정수석을 출석하라 그러는 거고 여당은 민정수석은 관례상 출석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주장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경우도 여당이 됐을 때는 이제 선진화법을 고쳐가지고 좀 국회를 좀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는데 또 야당이 되면 또 현재 선진화법대로 그대로 가자. 그럼 당장 이 선진화법을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좀 자유한국당이 고치자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악법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뭐 고치자는 말을 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네. 일이 반복이 안 되려면 여야가 진짜 서로 정권 교체가 돼도 서로에게 공정한 룰이 될 수 있도록 예. 서로 한번 합의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현안에 있어서 좀 운신의 폭을 서로에게 주는 것도 좋을 텐데 역지사지를 해보면 당시 야당이 주장했던 논리가 지금의 여당이 주장하는 논리와 같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국민들 보시기에도 참 민망스러운 장면인데 저희가 조국 수석 얘기를 다시 돌아보면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출석할 가능성이 혹시 있다고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출석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보시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사검증 시스템에 하자가 좀 있고요. 아직까지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또 출발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예. 또 사실은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이번 인사가 좀 철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사실은 애둘러서 국민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진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민정수석 스스로도 굉장히 위축감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미 벌써 제도적으로 말하자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했던 인사위원회, 즉 비서실장이 주도하는 그런 체제로 다시 돌아갔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인사를 시스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있고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다시 인사검증에 대한 새로운 틀을 짜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두 달 정도는 좀 국민과 국회도 좀 인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부 인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좀 뭐랄까 집행유예를 좀 해주시고 좀 부실하더라도 예. 네.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을 때는 이제 정말 우리 김광석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할 것 없이 좀 청와대가 너무 인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19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너무 많이 계류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국회가 해야 될 건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하는데 강행할 거면 왜 청문회 하냐 얘기했지만 예. 실제로 냉정하게 대한민국 국회 법은 그렇게 해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실은 장관 청문회는 그런 형태로 두고 있는 겁니다. 예. 대통령의 그런 결정이 불법은 아니거든요. 다만 국민들 눈높이에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당하다 그러면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도 이제부터는 말하자면 장관 후보자도 국회에서 표결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국회가 더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네,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국회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멈춰서 있는 모습인데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하면서 네. 지금 전반적으로 뭐 어떠한 뭐 상황들이 진행되기 참 어려운 상황으로 좀 읽히고 있는데요. 6월 말에 지금 청문회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까지 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시각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사실 그 자유한국당과 그다음에 바른정당의 보수 야당들이 이제 국회 상임위를 사실상 보이콧을 하면서 사실 국회 상임위가 지금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회가 소위 개점 휴업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다음 주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를 다음 주 정도에 하는 걸로 해서 날짜를 오늘 대부분 확정을 하려 그랬는데 오늘 그 관련 상임위들이 제대로 이렇게 가동이 안 되는 바람에 청문회 일정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청문회가 계속 조금씩 더 늦어질 수 며칠 더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청문회 한다 그래서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청문 보고서 채택이 돼야 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5월 10일 날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결국에는 6월 말을 지나서 7월 초까지도 인사가 늦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혹시 뭐 누구 한 사람 또 추가로 한두 사람 낙마하는 일이 만약에 있다면 또 인사는 더 늦어질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새 정부가 이 국정 공백을 없애려면 인사 라인업이 쫙 되고 그 다음에 또 체계적으로 그 밑에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또 정책 공약들을 이제 다듬고 또 법안도 처리하면서 국회에서 예를 들어 추경안이라든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해야 이제 새 정부의 어떤 개혁이라든가 또 민생 문제 해결이 또 밖으로는 또 외교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이런 것까지 이게 술술 이게 풀려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정 공백이 이렇게 빨리 메꿔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여야가 국회의 정상 치킨 게임을 빨리 거두고 서로 좀 마주 달리는 차처럼 좀 하고 있는데 서로 치킨 게임을 아주 거두고 빨리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또 청문회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이슈인데요.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철우 의원이 화제가 되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는 거는 기가 막힙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정말 나라를 망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도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반드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골자의 말인데요. 이 발언을 두고 이제 집안 행사에서 나온 말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오래 못 간다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출범도 안 했는데 뭘 저런 얘기를 하는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제 저기가 제주도였나요? 어쨌든 당원들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기 지지자들, 자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저런 얘기할 수 있는데 언론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자기들끼리야 무슨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만은 그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모든 지금 세상이 밝아져서 전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적절한 발언은 분명히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물론 이 발언 이전에도 서울시당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요거보다 좀 더 심한 발언을 했었는데 그렇죠. 제가 입에 담기는 좀 민망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관련된 굉장히 핫한 발언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굉장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내 지금 전당대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전당대회에서 그야말로 자기들만의 식구들만 모여가지고 자기네 지지층을 자기네 그 전당 당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이게 위한 거라고 아마 생각하는 모양인데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발언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런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이 나온다는 거는 적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전혀 먹히지 않고 예. 당내 사람들한테도 뭐 그렇게 저는 별로 먹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당내용으로 하는데 예. 저는 이런 발언은 하지 않은 새누리당이 보수가 다시 혁신이 되려면 예. 이런 발언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홍준표 전 지사도 보니까 이제 대표로 지금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똑같은 유사한 발언을 또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거기도 보면 뭐 무슨 뭐 어떤 뭐 주사파 운동권 정부 이기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걸 예. 국민이 인식하게 되면 오래 못 간다고 본다라고 해서 또 비슷한 이야기를 또 했는데 어쨌든 이런 표현들은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쇄신과 반성이 전제가 되고 예.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견제할 거를 강하게 견제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야당의 올바른 방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국민들은 또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